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건이에요. 2015년 5월 2일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먹자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식자재를 배달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급하게 어딜 가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운이 없게 어느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요. 양쪽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났으니까 뒷수습은 해야겠죠. 하지만 이들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서로 잘못이라면서 말싸움이 이렇게 시작됐고요. 결국 차에서 내려 주먹까지 휘두르게 됩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이 경찰서를 가요. 조사를 받았고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처분이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40대 남성 김 씨는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폭행 가해자가 됩니다. 벌금 50만 원을 내야 했어요. 이 사람만. 자, 그럼 상대방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어떻게 됐냐? 무혐의가 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씨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분명 자신이 피해자라 생각했고 쌍방폭행이었는데도 일방적으로 벌금을 내야 하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6월 초부터 계속 A씨가 일하는 노래방을 찾아갑니다. 경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A씨는 무시했고요. 조금이라도 말싸움이 시작될 것 같으면 그때마다 A씨가 욕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A씨라는 사람이 김씨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하지만 덩치가 크고 힘도 세 보였습니다. 여기에 김씨가 겁을 먹고 도망친 적도 많아요. 이렇게 3개월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에 김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도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크게 화가 난 김씨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계획하고 저지르게 되죠. 이번 사건은 국내 최악의 보복 범죄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후의 일이 어땠는지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김씨는 여전히 승용차 운전자인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씨가 노래방 사장이라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여성을 이용해서 A씨를 유인해 납치하고 살해하겠다는 겁니다. 이날부터 A씨 유인에 이용할 여성을 물색하기 시작하죠. 8월 24일이 됩니다. 김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대형마트를 가는데요. 여기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옷 속에 감추고 인질이 될 여성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 대형마트 지하 1층은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는 곳이에요. 오히려 이 부분이 김씨에겐 범행 대상을 찾기가 더 쉬웠던 겁니다. 여기 숨어 있다가 자기 차에 타려는 여성을 발견하는 거죠. 김씨가 재빨리 옆으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꺼내 위협합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켰어요. 납치하는 주제에. 김씨는 여성의 차에 타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차장 밖을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저항하는 겁니다. 차문을 열어 밖으로 뛰어내리고 도망쳤어요. 돌발 상황이죠. 계획에 문제가 생기자 김씨가 당황했지만 그대로 여성의 차를 몰고 도망칩니다. 첫 번째 범행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요. 그러자 이번엔 더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죠. 범행 대상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을 온 김씨는 역시 대형마트에가 인질이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수법이에요. 주차장에서 차에 타는 사람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면서 차와 사람을 납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 9일이 됐어요. 아산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려는 35세 여성 주씨와 차를 납치하는 데 성공했죠. 운전석에 탄 김씨는 인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채운 뒤 문에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씨에게 칼을 겨누며 주차장을 빠져나와 A씨가 있는 그 노래방으로 운전해 갔죠. 주씨는 탈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이 급하다며 잠깐 차를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김씨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천안시 두정동 골목에 주씨를 내려줍니다. 차가 멈추자 주씨는 재빨리 내려서 달아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주씨보다 더 빨랐던 범인 김씨에게 붙잡혀 다시 차로 끌고 옵니다. 김씨는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자 더 크게 화를 냈어요. 다시 운전을 하면서
주 씨는 창문을 두드리며 다시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고요. 하지만 달리는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화가 난 김 씨는 결국 국도변에 차를 세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김 씨의 목적이 여성과 차가 아니라 노래방 사장인 A 씨라는 겁니다. A 씨를 유린해 내려면은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싶다며 찾아갈 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 여성이나 붙잡아서 가짜 도우미 연기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은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멀쩡히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좋은 방법은 당연히 아니죠. 문제는 자신의 목적대로만 움직여준다면 다치게 할 생각은 이 사람이 애초에 없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이미 한 번의 납치를 실패한 데다 두 번째 피해자인 주 씨가 협조해줄 생각이 없어 보이자 급한 마음에 냉정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대로 계획을 포기하거나 주 씨가 도망이라도 친다면 경찰에 신고될 게 뻔하니까요. 결국 김 씨는 주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주 씨는 평소 김 씨와 아무런 연고나 원한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자신의 복수를 위해 미끼로 이용하려던 범인을 만나서 살해당한 겁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김 씨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주 씨가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지 못했고 범행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아 원래 목적인 A 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는 좌절감으로 이미 사망한 주 씨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A 씨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주 씨의 시신을 조수석에 태운 채 김 씨는 평택과 화성을 거쳐 서울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시신을 트렁크에 옮겼다가 다음 날인 9월 10일 새벽 5시경 강원도 삼척에 가서 강변 공터에 차를 세웁니다. 여기서 트렁크를 열어요. 그리고 주 씨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을 도려냈어요. 전혀 만난 적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사체 훼손까지 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김 씨는 다시 트렁크에 주 씨를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죠. 천안에서 서울, 강원도를 거쳐 부산까지 오게 된 김 씨는 이전 납치 미수에 그쳤지만 차를 절도한 전과가 있었고 이번엔 주 씨와 차 자체를 납치했으니까 경찰 수사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차도 아니니까 단순 검문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 범행은 그 자리에서 드러날 겁니다. 이때부터 불안한 마음에 한 지역에서 머물지 못해요. 다시 차를 돌려 울산으로 갑니다. 김 씨는 계속 경찰을 피해 다니고 있었지만 이미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와 있었죠. 그러다 이 추적을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다른 차의 번호판을 훔칩니다. 주 씨가 몰던 차에 붙이기까지 하는 예정이 없는 치밀함까지 보였어요. 여기까지는 완전 범죄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9월 11일 오후 2시쯤 서울에서 다시 한번 차량 접촉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젠 방법이 없어요. 이 사고는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CCTV와 주변의 수많은 차량들 블랙박스에 찍혔을 거고요. 누군가 이 사고를 봤을 겁니다. 이제 몇 분 안 돼서 경찰이 현장에 올 거예요. 김 씨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침착함을 보여주는데요. 원래의 번호판으로 바꿔 끼운 후 서울 성동구 홍익동으로 도망치다가 어느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기름을 차에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진이 그 당시 현장인데요. 김 씨는 여기서 완전히 증거를 감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차에서 불이 나자 주민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소방서가 불을 끄고 차 주인을 찾아야 하니까 차량 지문 감식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김 씨의 지문과 DNA가 검출된 거죠. 이 주차장에도 CCTV는 있었습니다. 김 씨의 방화 장면이 그대로 다 찍혔고 이전에 일산에서 납치 미수 사건을 일으킨 전과로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김 씨라고 특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 씨의 납치 수법상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범인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처음엔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김 씨가 쉽게 잡히지 않자 경찰은 사건 발생 6일 만인 9월 15일에 공개 수사로 전환했고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수배 전단을 배포하면서 현상금 1,000만 원을 걸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은
김 씨를 검거하는 경찰에게 한 계급 특별 승진을 약속하면서 범인 검거의 역할을 한 승진 대상일 경우 인사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걸었죠. 경찰의 수사 의지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죠. 경찰이 계속 수사망을 좁혀왔어요. 차까지 버린 김 씨는 이제 맨몸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름의 대응은 해왔는데요. 추적을 할 수 없게 선불폰을 사용했고요. 옷도 수시로 갈아입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로 도망쳤다가 9월 16일에 서울로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한 번 결정적이고 황당한 실수를 저지르죠. 사건 발생 8일째인 9월 17일 오전 10시 김 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의 어느 동물병원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흉기를 또 꺼내요. 근무 중인 40대 간호사를 위협하면서 개를 안락사시킬 약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기르는 강아지가 있으면 직접 데려오겠다며 들어주지 않았죠. 그게 규칙이기도 하고요. 김 씨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자 이번엔 자신을 개 안락사시키듯이 죽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대로면 자기는 경찰에 붙잡힐 게 뻔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수의사와 간호사가 부탁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근 뒤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황한 김 씨는 경찰이 병원에 들어오자 동물병원을 빠져나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시 54분쯤 병원과 1km 떨어진 성동세무서 건너편 인도에서 경찰들에게 붙잡혀요.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혀서 경찰서에 압송됩니다. 치밀했던 도주와는 다르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검거됐어요. 심지어 이게 50만 원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되자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더 살아야 한다면 발악했습니다. 그럼 도망을 외치죠. 검거되기 전 간호사에게 안락사를 요구한 것과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어요. 경찰은 김 씨를 취도하던 중 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노란색 메모지 2장을 발견합니다. 이거예요. 여기엔 경찰관, 판사, 의사, 우체국 여직원 등 각자 다양한 신분을 가진 28명의 이름과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경찰이 이 메모지에 적힌 28명을 찾아보니까 다 예전에 김 씨와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서로 안 좋은 일로 한 번씩 험한 말이 오갔던 사이예요. 이 메모지는 자신이 앞으로 죽여야 할 살인 명단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가지게 된 걸까요? 경찰은 왜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르게 됐는지 김 씨의 배경을 조사해봤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를 통해 김 씨를 상대로 PCLR이라고 부르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검사를 실시해봤는데요. 여기서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판단이 나와요. 사이코패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인격 장애를 갖게 됐는지 이 원인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김 씨의 어릴 때 기억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김 씨는 1967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고 공부에 흥미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나빠지는 겁니다. 이 상태로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얼마 다니지 않고 학교를 관둔 뒤에 가출을 해요. 부산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왔고 이때부터 중국 음식 배달부를 시작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인데다가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보다 생활은 더 힘든 거예요.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해도 학력이 짧고 마땅한 기술도 없으니까 김 씨는 생계에 지장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도둑질을 했어요.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범죄 수위가 점점 올라간 겁니다. 범죄가 수위가 올라갈수록 그만큼 얻는 이익도 크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죠. 강도와 폭행까지 저질러요. 그러면서 많이도 잡힙니다. 교도소를 집처럼 드나들었는데 어느 순간 전과 22범이 됐어요. 교도소에서만 18년을 보낸 겁니다. 김 씨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가족은 면회도 오지 않았어요. 겨우 편지 몇 통 주고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출소하니까 주변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거죠.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가요. 돈이 없으니까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되죠. 그러면 도망칩니다. 노숙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한 달 이상 못 지내는 거죠. 노숙을 할 때는 일용직 일자리가 많은 강남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막노동으로 그날 쓸 돈만 버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감옥과 노숙,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그동안 마주쳐오던 사람들에게 조금씩 피해의식을 갖게 됐는데요. 배달 일을 하던 중 2013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다칩니다. 이때 장애 6급 판정을 받았어요. 장애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정부 지원금이 나오죠. 월 3만 원의 장애 수당과 66만 원의 기초생활복지수당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김씨가 이 돈을 어렵게 모아서 2014년 7월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림동의 재래시장에서 가게를 열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변 상인들과 전혀 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게도 창문을 검은색 테이프로 모두 막았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 사람이 뭘 팔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장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5개월 만에 문을 닫아요. 김 씨에게 아무도 장사 방법이나 제대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생긴 피해의식으로 점점 사회에 대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2015년 5월에 우연히 생긴 차량 접촉 사고로 폭행 가해자가 되자 그동안 쌓인 분노와 피해의식, 사회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면서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자가 된 거죠. 그렇게 김 씨의 바지 안에서 발견된 28명의 살생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마찰이 생긴 사람들의 인적 사항으로 채워졌고요. 자신이 2013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해준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은 식당 사장, 범죄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끌려왔을 때 조사한 담당자나 참고인, 판사 등에게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에게 나쁘게 굴었다는 인식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거죠. 경찰은 김 씨에게 이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하나씩 죽이려고 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주 씨를 시작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려고 한 것인지 그것까지 밝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답한 걸 들어보면 빨리 검거하지 못했을 경우 또 다른 사건이 이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살인범들의 경우에 구치소에 있고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에서 프로파일러의 면담을 한 번씩은 거칩니다. 이 사람들의 정신상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범행에 대비하는 이런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에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거리낌 없이 살해하는 사이코패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구는 성향까지 보인다면서 차량 접촉사고 시비가 붙었다는 A씨에게 잃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잔혹하게 화풀이했다고 설명했죠. 검거 당시 김씨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면서 반발했지만 결국 모든 범행이 탈로 났고요. 입증됩니다. 강도 살인과 사체 손괴, 일반 자동차 방화, 특수 강도 미수 등 10건이 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수사 과정에서도 아주 비협조적이었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인과 전문 심리위원과의 면담을 모두 거부합니다. 법정 출석에도 쉽게 협조해주지 않았어요. 경찰은 김 씨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합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김 씨의 죄가 매우 무거운 것은 사실이며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국민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건 사실이지만 사형이 확정된 지난 여러 사건들을 검토해 봤을 때 계획적인 범행이었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김 씨의 범행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볼 측면들이 있었다는 판단으로 무기징역을 내린 겁니다. 해석을 좀 해보자면은 법 조항문이 좀 복잡하고 길죠. 충분히 무거운 형을 내릴 만한 범죄에 속하지만 예전에 사형이 나왔던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사건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애초에 그동안의 재판에서 가벼운 형들을 내려왔던 거고 지금이라도 합당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법조계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느끼는 배신감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러면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자, 현재도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고 하는데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이상 재소자 평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매년 있어요.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겠죠. 이대로면 살아서 출소할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범자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졌고요. 김 씨와 같은 유형의 범죄자들에 대한 연구와 예방을 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김일곤입니다. 범인이에요. 범인이 붙잡혔고 나름의 판결로 영구 격리가 됐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더 남아있죠. 원래 목적이었던 A씨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시신을 훼손하는 정황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라는 의문점이 남게 되는데요. 김 씨는 이 부분에 대해 A씨에게 복수해야겠다는 목적이 어려워지자 화를 참지 못해서 그랬다고 했지만 진술을 그대로 다 믿자니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형 범죄자라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유형의 범죄자인 경우에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피해자인 주 씨의 훼손된 부분을 보고 김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정황과 김 씨의 진술만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흔적을 찾으려면 훼손된 시신의 일부나 혹은 남은 시체에서 부검을 해봐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 잘라낸 부위가 발견되진 않았어요. 김 씨는 도주 중에 이 부위를 강물에 버렸다고 진술했는데요. 강물 수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무리 제압하기 쉬운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지만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목숨을 빼앗았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되죠. 김 씨는 정말 접촉사고로 생긴 A씨를 유인하기 위해 주 씨를 미끼로만 사용했냐는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현재 교도소에 지내는 김 씨만 알고 있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국내 최악의 보복범죄로 기록되어 있는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경찰청장이 약속을 한 게 있었죠.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담당 경찰관들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약속 지켰죠. 모두 1계급 특진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검거에 협조해준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50세 남성 방 씨와 경비원인 67세 김 씨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도 표창장과 포상금 1,000만 원씩 수여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으로 모든 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 포상이라는 제도는 어느 곳에나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사회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는 역할은 맞죠. 하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속 살아가려면은 경쟁은 필수거든요. 그 경쟁이 결국 범인을 잡으려는 의지가 될 것이고요. 이 의지를 계속 만들어주고 끌어내주는 게 그 성과에 합당한 보상이라는 거죠. 성과를 못 낼 경우 징계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포상이 없으면 아무도 일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경찰이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직업활동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범죄율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범인을 잡아야 하는 일이지만 잡았을 때 칭찬과 포상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포상이 있으면서도 또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 게 있었어요. 범인인 김 씨가 총합 22범의 전과자인데도 법무부는 2013년 출소 당시 우범자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논란이 생겨요. 만약 계속해서 경찰이 관리해야 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주기적으로 집에 찾아와서 면담도 하고 경찰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명단에 있었다면 김 씨가 이렇게 돌발 행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주 씨는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 기관을 평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거든요. 이 사진이에요.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속담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뒤늦게 예방 대책을 세우는 일이 많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사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면 세상에 범죄나 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건 알아요. 대신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를 최소한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이게 나라가 운영하는 기관이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예의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예요.